대출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구조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죠. 10월 15일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꺼냈습니다. 구입 자금은 많고 전세 대출은 줄이고 규제는 많고 기준은 애매해졌죠. 오늘은 대출도사 쇼군이 10월 15일 대책안에서 어떤 대출이 막혔고 어디가 열렸는지 뼈 때리게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은행보다 은행을 잘 아는 사람, 은행을 졸업한 대출도사 쇼군입니다. 자, 여러분 10월 15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좀 살펴볼게요. 지난 우리가 6월 27일 627 규제 한 번 있었고 9월 10일 날 규제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규제들이 셌었어. 627은 6억으로 제한을 하고 9월 달에는 규제 지역의 LTV를 줄였잖아요. 10%.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또 규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규제. 예상을 했다, 못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동산 시장에 좀 관심이 있고 내 집 마련이건 다주택자건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자산을 이룩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번 규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 봐요. 계속 언지를 줬잖아. 주택 가격에 따라서 차등을 할 거다. 이 정도 규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규제 지역을 이 정도로 확대한 거는 너무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세 태거나 이런 분들이 다 스텝이 꼬이게 된 거죠. 자, 그럼 하나씩 저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용어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10월 15일 규제에서도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그리고 수도권 요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보면은 기존의 규제지역이 서울에 4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 전역이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12개 권역이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대출에 있어서. 쇼군님 그러면 여기가 토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정이 됐는데 대출이랑 무슨 관련이에요?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토어제 지정은 대출 규제와 관련이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만 대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규제 지역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규제 지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머지 흰색으로 표기된 이 수도권, 경기권 외 지역은 비규제 지역인 거지. 그럼 수도권은 뭐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여러분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수도권 안에서도 규제와 비규제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서울은 다 규제야. 인천은 비규제예요. 경기는 이번에 지정된 12개 권역만 규제고 나머지는 비규제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걸 정확히 잡고 가야 돼. 그러면 내가 구입할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그걸 따져야 돼. 규제야? 비규제야? 아니면 수도권이야. 수도권인데 규제야? 수도권인데 비규제야. 이거를 따져야 되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규제에 적용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규제가 빵빵빵 터지니까 내가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떤 규제를 적용을 받느냐 이거야. 규제 전에 사면 되는 거냐, 규제 이후에 샀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규제 전에 접수하면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거지. 내가 이미 규제 나오기 전에 집을 샀어. 나는 규제 나오기 전에 집을 샀으니까 지금 대출 신청하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한 방에 정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대출 규제 적용 기준은 언제냐면 대출 신청 시점과 집 매입 시점으로 나눠지면 뭐가 우선하냐면 대출 신청 시점이에요. 쇼군님 저는 6월 규제 전에 전세 끼고 집을 사놨습니다. 근데 지금 규제가 나왔어도 대출 신청을 하면 예전에 집을 사놨으니까 대출 규제 안 받는 거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뭐가 우선한다 여러분? 대출을 우리가 언제 신청하느냐 그 시점에 규제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제 지금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둔 약 3분의 1의 질문이 해결이야. 쇼군님 저는 전세 끼고 사놨어요. 동작구에 사놨어요. 광명에 사놨어요. 규제 지역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규제가 정해졌잖아요. 규제 지역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 세입자 태거 보낼 때 강화된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 신청을 규제 이후에 하잖아. 그래서 강화된 규제로 LTV가 떨어지고 DSR이 강화되고 이런 룰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다주택이야. 수도권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어. 쇼군님 그러면 제가 다주택자인데 지방에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이 됩니까? 이런 질문 지금 되게 카톡방에 막 돌아다니거든요. 기준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담보물의 주택 소재지 기준이야. 자, 근데 질문한 사람은 뭐였어요? 다주택자야. 다주택자 대출 안 된다고 했으니까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보 맡길 집의 소재지가 어디예요? 지방 비규제야. 그러면 대출이 된다고요. 다주택자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는 게 아니면 지방에 있는 소재
하는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거 된다고. LTV 60에 본인의 DSR 여러 안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출 규제가 3번이 빵빵빵 터져서 완전히 혼돈일 수 있는데 이 대원칙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어떤 규칙가 나오더라도 이 룰 안에서 생각하면 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걸 붙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게 뼈대니까. 자, 그러면 10월 15일 규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너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간단히 언급만 하면, 이번에 강화된 거는 주택을 구입할 때만 강화된 거야. 원래 구입할 때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6억 원이 맥스였어요. 30억 살 때도 6억, 20억 살 때도 6억. 규제 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구였는데 이번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구 권역을 확대시켰죠. 그러면서 이 6억을 주택 가격에 따라서 차등을 한 거지. 자, 15억 이하는 6억, 15억에서 25억은 4억, 25억 초과 고가 아파트는 2억까지만 대출을 받아라. 어디? 수도권과 규제 지역이에요. 그러면 구리, 남양주 규제 지역 지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거기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이거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수도권이잖아. 구리, 남양주 수도권이잖아. 자, 그러면 이 규제를 자세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이런 고가주택 살려는 사람들을 대출을 덜 받게 하려고 한 건데 영향 별로 없을 것 같아. 내가 20억짜리를 살 수 있어. 근데 규제 때문에 6억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 14억을 내가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규제가 빵 터져서 20억짜리 살려면 대출이 얼마밖에 안 남아? 2억이 줄어서 4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2억이라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20억짜리 살 수 있는 사람의 왁구, 소위 말해서 체력은 2억 정도는 어디서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고가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여러분 타격감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가주택 9억짜리 사는 사람은 70%였는데 그럼 6억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3억을만 마련하면 되잖아. 근데 그 9억짜리 살려는 사람이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빵 들어갔어. 그럼 40%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60%를 내가 마련해야 돼. 그럼 5억 4천을 마련해야 돼. 9억짜리 사는데 2억 4천이 늘어나려면 거의 30%의 종잣돈이 늘어나야 된다. 이러면 못 살 수도 있어요. 종잣돈 10%만 더 마련해야 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30%를 늘려야 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은 타격감 별로 없어요. 저가주택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이 종잣돈 부담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스트레스 금리는 뭐냐면 주담대 차주가 4%의 금리를 받았을 때 요거를 원리금 내는 걸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걸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까지? 이 하한을 3%. 그러니까 주담대 7%는 원리금을 내지만 금리가 7%까지 올라갔을 때 이 사람들이 주담대 상환을 할 수 있을까라고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스트레스 금리, 얼마나 가상금리를 높이느냐, 이게 스트레스 금리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를 기존의 1.5에서 3%로 하한을 올린 거예요.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이 타격감이 제일 큰데 우리가 주담대 금리를 선택을 할 때 변동형의 주담대 금리 선택을 하면은 스트레스 금리 3%를 다 받고 혼합형은 2.4, 주기형은 1.2만 영향을 받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시킨다는 거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금리 유형에 따라서 타격감이 다르지. 변동형이 가장 많이 감소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약 15%가 감소해. 내가 대출 5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15%는 얼만큼이에요, 여러분? 7,500이 줄어. 만약 혼합형 유형을 선택하면 12%니까 한 6천이 줄어. 주기형을 선택하면 5억 기준 한 3천이 주는 거지. 대출 한도 2, 3천이 얼마나 소중한데 미미하지만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1주택자 수도권 규제 지역에 세를 얻어 들어갈 때 전세대출 받을 때 전세대출의 이자를 DSR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연소득이 5천입니다. 수도권 서울에 집이 한 채 있어. 전세 끼고 사놨어. 그럼 나는 어딘가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세대출을 받아 살 때 전세대출이 2억을 받았다고 하면 예전에는 규제 전에는 이 2억에 대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수도권 1주택자면 전세 끼고 집을 사놓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전세 얻을 때 전세출 받으면 DSR에 반영하겠다. 그래서 연소득 5천 기준 전세출 2억 받으면 그 DSR 차지가 한 15% 정도 됩니다. 전세대출이 2억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주담대 1억 1천이 줄어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세 대출을 없애야 되겠지. 그래야 주담대가 다 나오니까. 그래서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규정의 맥락은 뭐냐면 당신이 거기 전세 끼고 규제적 집에 사놨으면 전세 얻지 말아라. 그 집에 들어가 살아라 이거야. 갭 투자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여러분? 그 집에 입주하거나 아니 월세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규제는 사실 별로 타격감이 없습니다. 대부분에 보면은 전세로 살고 있으면서 그 전세금을 빼고 내 집 마련에 넣는다고.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이 동시에 상환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전세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으니까 크게 타격감은 없다. 4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들어봐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상향시킨다. 종전에 15%였는데 20으로 늘린다 이거야. 여러분 은행은 속된 말로 돈을 굴리는 집단이잖아요. 합법적으로 예금을 사람들한테 받아서 대출을 내보내야 되잖아.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억의 예금을 받아서 1억만큼 다 대출을 못 보내. 왜냐면 언제든지 예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예금자들한테. 일정 부분 자본금 적립을 합니다. 자, 1억의 예금을 받았어. 기존에는 15%만큼 1,500만 원만큼은 쟁여놓고 8,500만 주담대 써 이거. 근데 지금은 이 자본금 적립 쟁여놓는 비율을 20% 늘렸어. 야 니네 1억 예금 받으면 2천은 쟁여놓고 8천만 대출을 내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은행은 어떤 조직이야?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이 8천을 어떻게 운영해야 돼? 대출을 해줬는데 연체되거나 그 사람이 떼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신용자한테 대출을 더 많이 할 것이고 우량 담보에 대출을 더 많이 해줄 거예요. 자본을 더 효율적으로 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위험 가중치 상향하는 조치는 은행의 대출 행태를 고신용 우량 담보에 쏠리게 할 거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담대 LTV가 비규제 지역이었을 땐 70이었는데 이번에 40으로 들어온 거예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권역은 기존의 LTV 70이었는데 이제 40이야. 집 살 때도 40이고 이 사람들이 집을 사놓고 생활안정자금 받을 때도 40이에요. 우리 댓글에 많이 달리지만 전세 퇴거자금은 어떻게 돼? 전세 퇴거자금도 제가 누누이 설명했듯이 생활안정자금이잖아요. 생활안정자금도 40이란 말이에요. 이게 타격감이 크지. 그리고 전세대출은 규제지역을 지정했으면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 취득자는 전세대출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거야. 당신이 규제지역에 3억 초과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전세대출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았으면 3억 넘어가는 규제지역 아파트를 사면 대출 회수, 대출 뺏깁니다. 그리고 3번도 많이 질문이 나옵니다. 신용대출 1억이 넘어 1억 초과한 신용대출을 보유한 사람이 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권역 규제지역을 주택을 못 사. 1억까지 9,900, 1억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1억 5천, 1억 100, 1억 1000, 1억을 넘기게 받았더라도 대출 실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사도 돼. 그렇게 제한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되게 헷갈려하냐면 기존에는 규제지역에 여러분 강남 3구 포함해서 용산 4개구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서울 전체 25개인가? 그리고 경기도 12개 다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멘붕인 거냐. 627 규제 때는 기존 규제 50, 신규 규제 75 다 타격감이 없었어요. 자, 9월 달에 들어오니까 어디만 규제를 때렸어요? 기존의 규제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구만 50에서 40% 내려줬다고 강화됐어. 그럼 나머지 지역은 LTV가 여전히 70%였어요. 지방은 뭐 타격감이 없어. 9월달 규제까지는 별로 타격감이 없었는데 이번에 10월 규제가 들어오니까 어디가 타격감이 커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권역은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버렸다. 여기가 타격감이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노도강, 서울에 붙어있는 이런 용인, 수지도 신분당선 따고 좋잖아요. 성남도 마찬가지고 과천, 안양, 동안, 의왕, 수원에서 일부, 광명도 마찬가지. 이런 데는 타격감이 있지. 왜냐면 기존에는 대출이 70%만큼 나왔지만 이번에는 30%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도권, 경기도 12개 지역의 타격감이 제일 크다. 그러면 이번 규제로 인해서 대출의 이동성, 시장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비규제 지역이에요. 지방은 사실 뭐 10월달 규제 나왔어도 뭐 70%에 그냥 6억 제한도 없고 LTV 70에 DSR만큼 나오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모여지겠어? 수도권 비규제 지역은 70%만큼 나온다고. 그럼 어디예요? 여기 빨간색 바로 밖에 붙어있는 시흥,
안양, 마산, 군포, 수원, 권성구, 용인, 기흥, 경기도 광주, 남양주, 구리, 의정부, 고양, 부천, 여기 인천, 송도 이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1기 신도시 여러분 관심 많잖아요. 여전히 1기 신도시지만 여전히 비규제에 LTV 70%까지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에 가격대가 얼마? 8억, 9억, 10억짜리는 쏠림 형상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출의 유동성이 글로 흘러가면은 대출의 수요가 거기 가니까 거기가 박 터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정부 자료인데 이게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일반 차주, 나는 생애 채취도 아니고 서민 실수요도 아니야. 그냥 무주택이야. 또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야. 그러면 기존의 LTV가 70이었는데 이제 40이에요. 규제죠. 최대 한도도 6억이 아니라 642로 바뀌었어. 생애 최초는 여전히 LTV 70입니다. 그러나 대신 642억으로 대출 한도만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서민 실수요도 LTV 60. 그러니까 수도권 비규제 지역 살 사람들은 LTV가 40인데 내가 생애 최초이거나 서민 실수요면은 60이 된다고. 이거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 이벤트를 했었죠. 질문을 주세요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이 있는데 답변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연리마님이랑 하이브리드님 또 다른 분들이 비슷한 결의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연리마님이 신용대출 마통 포함해서 1억 초과 받으면 규제지역 집 매수 시 1년 동안 못한다는 건 1억 초과 받으면 규제지역을 1년 동안 집을 못한다. 매수를 못한다. 이미 약정서에 서명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신용대출 누적 1억 초과 시에도 모두 상환해서 약정을 끝내고 새로 신용대출 1억 미만으로 받으면 그때는 규제지역 집 매수가 가능한 걸까요?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자, 신용대출 규제 관련해서 여러분 1억 넘어가는 1억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1년 이내 규제지역에 집을 못 사요. 그러면 이 연리만님 질문은 1억 초과 받았으니까 내가 집을 못 사는데 이 신용대출을 다 상환해버리고 신용대출을 1억 이하까지만 받으면 규제지역에 집 사도 되나요? 이거 사도 됩니다. 약정서에 그렇게 써있어. 1억 초과의 신용대출만 1년 안에 집 안 사면 돼. 1억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하이브드님 집은 뉴스에 1억 이상 신용대출 이용자는 전액 상환해도 1년간 서울부동산 못 산다고 하던데 다 마통을 다 상환하고 대출 약정을 해제해도 못 사는 건가요? 이 기사는 틀렸습니다. 하이브리드님.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1억 넘어가는 1억 5천 신용대출 받았어. 나 이 1년 안에 집 사야 되는데 못 사네? 이게 아니라 1억 5천을 다 상환하고 약정 해지까지 끝내버리면 바로 집 사도 됩니다. 그럼 1억까지는 대출 받고 집 사도 되는 거야. 또 하나. 모모님이 숑구님 안녕하세요. 블로그와 유튜브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는 현재 서울에 주택이 1개 있는 1주택자인데 지방의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이 나오나요? 서울에 주택이 하나 있어. 적폐 대상이네. 투기 대상이야. 언뜻 보면 이 사람 다주택자 하려고 그러네. 대출이 안 나오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가 서두에 대원칙 뭐라고 그랬어요? 서두에 담보물의 주택 소재지가 어디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분은 서울 소재 주택이 한 채 있지만 지방에 있는 집을 사면서 그걸 담보 맡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 소재 주택 주담대는 대출 규제가 없어요, 여러분. 비규제 지역, 수도권에, 그러니까 지방을 얘기하는 거야. 무주택자나 처분 1주택자는 LTV가 70, 유주택자는 60 나와. 이 사람 유주택자잖아요, 모모님. 그럼 LTV 60만큼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단 DSR은 충족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규제를 볼 때는 정확히 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거를 적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체크하면 되지. 또 한 가지 이진성님, 저는 다주택자인데 전세를 주고 있던 집이 있는데 이게 조정지역으로 묶였어. 그래, 이게 수도권일 거야 아마. 그죠? 경기권 노도강이나 서울 지역일 텐데 서울에 전세를 주고 있던 집이 있는데 이게 조정지역으로 묶여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이 가능한가요? 이거요. 다주택자래. 전세를 주고 있던 집이 조정지역이야. 그러면 담보할 집이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들어왔죠. 근데 다주택자야. 안 되는 거죠. 여기 써있잖아. 이거는 627 규제예요. 자, 수도권 소재 다주택자예요. 개선 방안 금지야. 금지. 조정지역으로 묶인 집으로 생한대를 받으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집으로
규제 지역의 대출을 받으면 금지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분당에 내가 집이 있어. 그거 한 채 말고 또 다주택자야. 이번에 규제를 묶였어. 그러면 생한데도 안 나와. 규제 지역 다주택자겠죠? 제이비님 안녕하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로는 이주비나 중도금 신청이 안 되나요? 올해 출산하고 3년 뒤 잔금인데 잔금 시에 신생아 특례는 아예 못 사용하는지 이주비나 중도금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궁금해요. 자, 신생아 특례 대출은 여러분 DSR 안 보는 디딤돌 대출인데 이 대출은 여러분 잔금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로는 안 돼요. 이 이주비 중도금은 은행권 대출로 협약된 은행으로 받고 이 대출을 잔금 때 잔금 대출을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신생아 대출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지님, 자, 이 질문이 되게 많아. 627 대책 이전에 동작을 매수했고 세입자 계약도 규제 전이야. 근데 세입자 만기가 내후년이야. 규제 이후에. 그럼 전세 퇴거가 자금 대출이 나오냐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동작을 매수했어. 이번에 동작구가 어떻게 됐어요? 비규제인데 규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LTV가 원래 비규제 70이었는데 지금 얼마요? 40%야. 40. 대출 신청은 규제 이후에 하잖아요. 그러면 40%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민지님은 2년 뒤에 퇴거시키는 시점에 전세 1주택자 전세 퇴거에 한해서 LTV 예외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땡큐 축복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40%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군님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 운전자금, 기업대출로 닥터론, 의사대출이 2억이 있다. 10월 15일 대출 기재로 신용대출 1억이 있으면 1년간 구입 못하는 게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 이 신용대출은 가계대출에 해당해. 자, 그런데 이분은 의사인가 봐. 전문직이야. 닥터 대출이 신용대출인데 2억이네. 1억 초과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기업대출이라고. 그러면 이 규제를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구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기업대출 받은 닥터론을 2억을 주택 구입에 사용하게 되면 자금 용도를 유용하는 이슈는 별개지. 이번엔 썬드님, 다름이 아니라 송파구의 KB시세 일반가로 10억 5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잘 봐요. 오늘 기사도 떴어. 계약은 14억 5천에 하려고 하는데 이거 대출 규제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주담대가 6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4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이 주택 가격이 명확히 뭐냐면 한국 부동산원 시세나 KB 시세 일반 평균가예요. 자, 그러면 이 썬드님은 KB 시세가 15억 5천이야. 근데 숑구님 나는 14억 5천을 샀는데 그러면 6억 되는 거 아니라 또 KB 시세가 15억이 넘어가니까 4억밖에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룰을 적용하는 거야. 요새 대부분 지역이 뜨거워서 KB 시세보다 매매가가 높아. 예를 들어서 KB 시세가 14억 9천이에요. 근데 나는 16억에 사. 그러면 이 대출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KB 시세 기준이니까 대출이 6억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KB 시세 적용 기준은 언제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대출 규제의 적용 시점은 언제? 대출 신청 시점이야. 자, 근데 내가 KB 시세 14억 5천짜리를 16억에 샀으면 KB 시세는 매주 고지된단 말이에요. 매주 금요일 날. 그러면 KB 시세가 올라갈 거라고. 그런데 잔금이 3개월, 4개월 뒤야. 근데 내가 살 때는 14억 9천이었어. 근데 대출 신청할 때 보니까 이게 15억 1천이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6억이 아니라 4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여러분 꿀팁과 여러분 중요한 게 나가요. KB 시세는 내가 대출 신청하는 시점이니까 14억 9천, 15억 안 넘어가는 KB 시세 아파트 살 때는 대출 접수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빨리 해야 돼. 빨리 가서 해야 돼. 이 잽싸게 하는 게 얼마의 차이가 가져온다? 여러분 2억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질문을 마침 우리 썬드님도 좋은 질문 주셨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스탠다드가 높아. 자, 그리고 김동원님 안녕하십니까? 퇴거자금 대출 문의드립니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일이 작년이야. 규제 전이야. 근데 금년 12월 8일 날 규제 이후에 8억 5천. 크네. 퇴거시켜야 돼. 안 나올 거 봐. 매우 걱정된다. 8억 5천 정도니까 당연히 규제 지역이 됐겠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질문. 퇴거자금 대출도 LTV 40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규제 때는 LTV 70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규제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40으로 줄었어, 여러분. 숑구님 그러면 저는 대출 대환할 건데 그거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논란이 있었지. 금리를 낮추는 거면 LTV 그거는 기존 거 적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얘기가 많았는데 금융위에서 명확히 가이드를 줬습니다. 안 된다고. 금융위 대환대출도 LTV 규제한다. 대출 갈아타기도 막혔다.
그러면 금리가 낮은 걸로 대안하려면 LTV 40에 맞춰서 30%만큼 내가 5억이 있으면 30% 1억 5천을 내 돈으로 상환해야 돼. 그래야 대환이 된다고. 와, 이게 풀어줘야 된다 얘기가 많았는데 금융위 답변은 대환대출도 규제한다.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이면 사람들이 기존에 집 산 사람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대환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막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죠? 오늘 긴 시간에 걸쳐서 이제 대출 규제를 언급을 해드리고 짚어드렸는데 가장 혼란한 시간은 언제냐면 대출 규제 직후가 가장 시장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대출 규제 쳐지고 나서 저한테 질문이 제일 많고 상담 신청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 아니 왜 좀 그 전에 오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은 우리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사더라도 여러분 쭉 관심을 기울이면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좀 뭔가 움직이고 나오기 전에 좀 물어보시고 나온 다음에 움직임이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떠나지 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혼란한 분위기를 타서 여러 가지 막 우회적인 경로나 편법 이런 게 막 되게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런 편법과 경로가 있다면 제대로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풀어냈을 때 내가 테이킹해야 될 리스크는 뭐지? 내가 감당해야 될 건 뭐지? 왜냐면 여러분 대출이라는 거는 한번 나가고 나면 결국은 뒷감당은 누구 몫이야? 내 몫이라고, 우리 몫이라고요. 자, 오늘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출은 아무나 못 받죠. 그렇지만 선별된 기회예요. 쪼이면 쪼일수록 언제나 그 퍼져나가는 방법의 틈새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출은 전략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또 안 돼.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출은 시간을 사는 일이고 그 시간 안에 여러분 인생이 바꿀 수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규제 안에서 살아있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 그러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